자,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임대차 보증금은요,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이제 임차인으로부터 이제 받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뭐 연체된 차임이 있다, 뭐 관리비가 있다, 또 뭐 원상복구 비용이 있다. 그런 것들을 다 공제하고 반환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담보적 성격이 있는 거죠. 임대차와 관련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 그거를 담보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은 그거를 다 공제하고 나머지만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보증금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가장 우선해서 변제를 받는 임대차와 관련된 차임, 차임상당 부당이득,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 이런 것들을 가장 우선해서 변제받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자, 1번 사례를 보면은요, 이제 건물 공유자가 공동으로 이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했다. 이렇게 공유자가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임대를 한 거는 공유 지분을 임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그 임대차 목적물을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죠. 그래서 보증금 반환 의무도 불가분 채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뭐 사망을 했다. 그래서 여러 공동 상속인이 이제 그 상속을 해서 보증금을 이제 반환해 줄 때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상속인들이 불가분 채무로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판시 1번에 나와 있는 거는요, 보증금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담보적 성격이라는 거예요. 담보적 성격. 그래서 임대차와 관련된 임차인의 채권을 담보하는 거죠. 임대차가 종료한 시점에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 차임, 부당이득, 원상회복 이런 것들을 다 공제하고 나머지만 반환하면 된다. 그런 담보적 성격을 갖는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판시 2번에 있는 건 어떤 거냐면은, 자, A가 이제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1억 원의 이렇게 보증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자, 임차인의 채권자가 요 보증금 채권에 대해서요, 압류 전부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갑이 요 전부금을 이제 청구를 했는데, 전부 명령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에는 연체 차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 요거를 전부할 당시에는 연체 차임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발생했다 이거야. 그러면요, B의 입장에서는 그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 판시 2번입니다. 그래서 전부 명령의 효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요,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은 임대차 종료한 시점에 임대인의 모든 채권을 다 공제하고 나머지만 반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전부금도요, 어떤 연체 차임이나 이런 거를 다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하면 된다라는 게 2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입니다. 자, 3번 판례는 사실 뭐 굉장히 흥미있는 판결이긴 해요. 근데 실무에서는 이제 그렇게 많이 보기는 이제 어려운 이제 사례인데요. 이게 이제 그 판례 그 판시 1번을 보면은 저당권의 효력은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에도 미친다. 자, 이런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요 이제 목적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A 소유인데 B가 만약에 이제 저당권자다 이거야. 그다음에 C가 이제 임차인이다 이거야. 자, 그러면 B의 저당권의 효력은요, 어떤 저당권에 대한 압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압류가 된 이후에는 요 A가 지급받을 차임 채권, 요 임차인에게 지급받을 그 차임 채권에도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야. 거기에 대해서도 요 A가 지급받을 그 차임 채권에 대해서도 B는요, 저당권자로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무상 그렇게 이게 많이 활용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요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을 그냥 하지, 이 임대인 A의 어떤 차임 채권에 대한 어떤 그 저당권 실행, 그건 좀 생소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담보 목적물에 대한 경매에서 A의 차임 채권에 대해서까지 함께 회수할 방법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차임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고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요 저당권 실행, 저당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 실행에서 그거를 이제 같이 하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요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차임 채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이나 압류 전부 명령이나 그런 걸 할 수는 있겠다 이거예요. 저당권자가 그런 거를 별도의 방법으로 그 차임 채권에 대한 실행을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저당 요 목적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집행 절차에서 그 차임까지 같이 이제 실행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시 1번은요. 효력은 미치지만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채권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판시 2번, 3번은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은요. 이제 어떤 그 임대차 보증금의 성격상 임대차가 종료할 시점에서 어떤 임대인의 채권이 있다면은 그게 다 공제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 효력은 당연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저당권자가 요 차임 채권에 대한 권리 실현을 하는지를 묻지 않고 요 임대차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이 있다? 그거는 당연히 공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떤 경우였냐면요. 이게 이제 요 목적물이 이제 경매가 돼가지고 요 이제 순위가 어떻게 됐냐면은 C가 이제 2천만 원을 최우선 변제를 받았어요. 여기 이제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다음 순위로 8억 정도를 이제 배당 받았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B가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 2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당 2 소송에서는 이제 어떻게 인정이 됐냐면은 경매 절차에서 이 매각 대금이 다 완납되기까지 요 C가 연체한 차임이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보증금에서 공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C에게 2천만 원을 소액 임차인이라고 해서 이제 배당을 해줬는데 실제로 이게 매각 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요 B가 이제 연체한 차임, 차임 상대의 부당이득이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다 보증금에서 다 공제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2에서는요, C는 0원, 다 공제가 돼버렸으니까요. 현재 차임이 보증금에 다 공제가 돼버렸으니까 요 C가 받을 보증금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B가 플러스 2천만 원을 더 받은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요 저당권자는요,
그 차임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그거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진 않았어요. 그거에 대한 뭐 채권 집행의 방법을 별도로 취하진 않았지만 뭐 효과는 사실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돼버렸죠. 왜냐하면 C에게 갈 게 B에게 왔으니까요. 예, 그렇게 되긴 했지만 이거는 C가 그 차임에 대해서 이제 저당권을 별도로 실행한 결과는 아니고 요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은 당연히 공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요 소액 임차인이라고 C에게 2천만 원을 이게 배당을 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매각 대금을 다 낼 때까지 연체 차임은 다 공제하고 남아 있었을 때 배당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다 공제가 되고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C에게는 배당하면 안 됐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판례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제 보증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담보적 이제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대차 종료 시점에 임대인에게 있는 채권들, 그거가 당연히 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된 나머지만 돌려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임차인이 자기가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를 가지고 차임 지급을 내가 안 해도 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했다라는 이유로 어떤 차임이라든가 다른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임대인이 이거는 이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연체차임 같은 걸 충당하든지 아니면 뭐 임대차 종료까지 기다렸다가 그 시점에서 이제 공제하고 나머지를 주든지 그거는 임대인이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뭐 차임이 연체된다고 해가지고 당연히 이게 보증금에서 공제되고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 판례를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효과가 있냐면은요, A가 이렇게 B에 대해서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이제 여기는 임대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증금을 지급을 했고요. B는 A에 대해서 이제 차임 채권이 있는데 B가 요 임대인이 C에게 차임 채권을 양도했어요. 차임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C가 A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차임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C의 이제 요 차임 청구에 대해서요. 원심에서는 이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그 보증금에서 이제 보증금 이제 이게 보증금이 만약에 뭐 이게 500이다라고 하면 이게 차임 이게 밀린 차임은 이거보다 이제 더 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한 1,00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요. 원심에서는 보증금에서 이제 다 공제하고 보증금에서 이제 그 밀린 차임을 다 공제하고 나머지 이제 500만 원을 A는 지급해라. 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 요 B가 가지고 있는 요 차임은요. 차임이 연체될 때마다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차임이 이제 자동으로 보증금에서 공제된 게 아니라 차임이 이렇게 존재해 있다가 이게 소멸시효가 3년이니까 3년이 지난 차임은 소멸시효에 의해서 완성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C가 A에게 이렇게 차임을 청구했을 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만 요 보증금에서 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에 공제되고 나면 요 차임이 뭐 그게 300만 원이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300만 원이었다면 보증금에서 다 공제되니까 A가 지급할 차임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요, 요 차임이 지체됐다고 해서 당연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 밀린 차임이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계속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임 청구한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거, 그것만 보증금에서 공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차임은 청구가 안 되는 거, 오히려 보증금이 얼마가 남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이제 조금 비교해서 알아두어야 되는 판례가 이제 5번 판례입니다. 자, 이제 5번 판례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요. 이 경우에는 이제 좀 전의 경우에는 이 차임 채권이 이제 양도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차임 채권자와 보증금 발한 채권자가 서로 마주 보는 게 아니었죠. 그죠? 이게 임대인이 이제 차임 채권을 가지고 임차인이 이렇게 보증금 발한 채권을 가지고 그런 경우가 아니었고 차임 채권이 이렇게 양도가 된 이제 그런 이제 경우였었는데요. 5번은 이제 그게 아니고 차임이 이제 양도된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이렇게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져요. 그리고 임대인은 이렇게 차임 채권, 뭐 월 100만 원의 차임 채권을 갖습니다. 근데 2014년 3월 27일에 임대차 계약이 이제 해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B는요, 연체 차임을 공제하고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공제 가능한 차임이 뭐냐 이게? 공제 가능 차임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원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차임이 계속 소멸시효가 이렇게 완성이 될 거기 때문에 임대차 종료 3년 전에 차임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그러니까 2011년이죠. 2011년 3월 27일 이전의 차임은 이미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공제도 안 되고 상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이후 것만 공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원심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대법원 판례가 이제 비슷하잖아요. 요거랑요. 그런데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경우는 차임이 양도된 게 아니라 이제 그대로 이제 요 B가 임대인이 그대로 차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대법원은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보증금이 많이 이렇게 지급이 됐잖아요. 보증금이 많이 지급이 됐다면 이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요 지급받은 보증금으로 충분하다. 어떤 담보적 기능이 충분하다. 이렇게 신뢰를 하고 이거를 이렇게 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체 차임을 보증금으로 이렇게 충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 신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임차인의 경우에도 이제 그걸 어느 정도 하는 의사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민법 495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가지고도 상계할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공제를 인정해 주자라는 겁니다. 그 규정이 바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B의 차임 채권은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 보증금 반환 채무가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차임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계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 규정이 바로 적용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 자동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할 수는 없는 상태다. 왜? 요 수동 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지만은 요 임대인은 어떤 신뢰가 있었다 이거예요. 담보가 충분하다. 나중에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주면 되지. 이런 신뢰가 있었고 A도 어느 정도 그런 걸 묵시적으로
용인한 상태였기 때문에요. 이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임 채권이 이제 오래 이렇게 밀렸다 하더라도요,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다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판례는 그게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차임이 양도가 된 상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달리 봐야겠지만, 이게 임대인이 그냥 이렇게 차임 채권을 갖는 경우에는 다 공제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신뢰가 있다. 신뢰를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판례입니다. 자, 이제 6번 판례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6번, 7번이 이제 거의 같은 이제 취지의 이제 판례인데요. 자, 여기 이제 A가 B에 대해서 이렇게 임차인의 임차인 1억 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어요. 자, B는 이제 월 100만 원의 차임 채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B의 채권자인 C가요, 요 차임 채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은 거예요.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추심 명령 이후에 어떤 임차인이 이제 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압류 추심 명령에 의해서 요 차임은 이제는 A가 B가 아니라 요 C에게 이제 지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 B에게 공제할 수는 없다. B에 대해서 공제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공제할 수 있다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요 차임, 이게 압류 추심 명령 받은 게 뭐 C가 이제 1억 원이 된다, 이거 1억 원. 그래서 C가 압류 추심금 1억 원 달라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게 보증금에서 공제가 안 된다고 하면은요, A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요 C에게 1억 원을 다 지급해야 됩니다. 그죠? 1억 원을 다 지급하고 요 B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임대인이 무자력이 된다고 하면은 요 A는 그걸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보증금을 회수를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이미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차임채권이 압류 추심됐다는 이유로 이렇게 추심금 지급하고 보증금을 이렇게 반환받아야 된다고 하면 위험하다, 이거예요.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요, 이렇게 압류 추심이 됐다 하더라도 그거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경우에 A는 공제됐다. 공제됐으니 나 요 차임 지급 못하겠다.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7번도 마찬가지 취지의 판례입니다. 자, A가 B에 대해서요, 1억 원의 보증금이 있어요. 임차인입니다. 자, 그리고 B가 A에 대해서 이렇게 차임 채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B가 이 차임 채권을 C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차임 채권을 이제 양수금 청구를 하는데, 이게 이제 1억 500만입니다. 1억 500만 원입니다. 자, 이 경우에요, A는요, 채권 양도 통지가 된 이후에 밀린 차임에 대해서도 보증금에서 공제하라,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포를 반환할 때까지 연체한 1억 500만 원 중에서 이 1억 원은 그냥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공제를 못 한다고 하면은요, A는 C에게 양수금을 다 지급해야겠죠. 그리고 B에게 1억 원을 반환받아야 됩니다. B가 무자력이면은 못 받을 위험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요, 이게 양도된 이후에 이게 차임이 연체됐다 하더라도 그것도 보증금에서 임대차 종료하는 시점에서 차임된 건 다 공제할 수 있다는 게 그 7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판례입니다. 자, 이거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게 다 임대차 보증금의 담보적 성격을 설명하는 판례들입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A가 B에 대해서 1억 원의 보증금이 있어요. 여기 임차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어떤 차임 채권 이런 게 있겠죠. 자, 그런데 어떤 그 건물이 이게 C에게로 이제 양도가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양수인입니다. 자, 이게 이제 주택 임대차, 뭐 상가 건물 임대차 이런 경우에 어떤 이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게 소유권이 넘어가면은요, 요 임대인 지위 자체가 이렇게 이제 승계가 돼요. C에게 승계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는요, 보증금을 이제는 C가 이제 반환해 줘야 되는 거예요. A에게 반환해 줘야 되고, A도요, 차임을 이제는 C에게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임대인의 지위가 B에게서 C에게로 이렇게 넘어와 버리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미 발생한 차임, 그러니까 건물 양수가 있기 전에 이미 발생한 차임은 그거는 이제 여전히 그 양수 전에 발생한 차임은 B의 권리입니다. 이전된 이후에 차임은 이제 C의 권리라 하더라도 그 전에 거는 B가 갖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요 C가 A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게 해준 대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B가 갖는다, 이거 권리는. 그래서 어떤 연체 차임이라든가요, 관리비 이런 것들은 별도의 채권 양도를 이렇게 C에게 하지 않았다면은 여전히 이전되기 전 거는 B가 갖고 이전된 이후의 거는 C가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종료됐어요. 그러면 이제 요 C는요,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임대차 종료 당시에 밀린 연체 차임이라든가 관리비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공제하고 돌려주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때 공제하는 거는요, 비록 요 전에 발생한 거, 이전 전에 발생한 거라 하더라도 다 공제할 수 있다는 게 요 판례입니다.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되어서 반환하는 경우에는요, 임대인 지위 승계 전에 발생한 것까지도 다 공제가 된다. 그게 거래관념에 부합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보증금이라는 거는 임대차가 종료될 때 모든 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채권을 다 공제하고 돌려준다. 이게 이제 어떤 당사자들의 의사나 거래관념에는 부합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는요, 이전 전에 이제 어떤 연체 차임 이런 거는 이제 B가 권리 행사할 수 있지만요. 그러다가 임대차가 종료가 돼 버렸다. 그러면 당연 공제됩니다.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고 B는 그것만 반환해 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임대차와 관련된 거를 다 공제할 수 있어요. 뭐 연체 차임이든 뭐 원상 복구 비용이든 뭐 다 공제하고 그거를 돌려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임차인의 목적물을 인도를 안 해줍니다. 임차인이요. 그리고
차임 연체된 것도 지급을 안 해요. 그래서 임대인이 부동산 인도 소송, 그 다음에 차임 지급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비용을 썼습니다. 그것도 공제할 수가 있겠냐 이거야. 그것도 공제할 수가 있겠는가? 예, 그것도 공제할 수가 있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범위가 상당히 어떤 임대차 보증금의 담보적 성격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범위가 상당히 넓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인도 연체 차임의 어떤 소송이 필요해서 발생한 비용이다라고 하면 그것도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 복구 비용, 차임 지급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A가 B에 대한 1억 원 보증금을 냈어요. 여기 임차인입니다. 근데 이거를 A가 C에게 보증금을 이렇게 양도했다 하더라도요. B가 어떤 소송 비용을 쓴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양도된 이유라 하더라도 그 소송 비용을 공제하고 주면 된다 이거예요. 네. 소송 비용을 당연히 공제하고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10번은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요. 자, A가 B에 대한 1억 원의 보증금 채권이 있습니다. 임차인입니다. 자, 그런데 A와 B하고 이제 어떤 약정을 했냐면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A가 원상 복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원상 복구의 문제가 이제 남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증금조로 얼마를 지급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차가 종료될 때 A는 원상 복구의 문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보증금으로 이제 얼마를 지급하겠다. 이런 이제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B는 이제 임대차 계약이 이제 끝날 때, 종료될 때 이 보증금에서 그 약정한 보증을 빼고 주면 되겠죠. 빼고 주면 될 거다 이게. 그런데 만약에 이 보증금이 C에게로 이렇게 양도가 됐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 양도가 됐으면 그거를 B가 빼고 주기는 어렵다 이거야. 왜냐하면 이 원상복구 어떤 보증금이라는 거는요. 임대차 계약에서 당연히 예상되는 그런 건 아니죠. 당사자들이 어떤 합의에 의해서 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임대차 계약에서 당연히 예상되는 원상복구 비용이라면 그거를 빼고 B는 C에게 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요, 채권 양도할 때 이의를 유보한 바가 없다면 그거는 공제할 수가 없다는 게 그 판례입니다. 11번 판례입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은요, 원래는 공제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어떤 원상복구 어떤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있다. 그거는 이제 당연히 어떤 예상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발생하는 어떤 채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채권 양도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없다. 공제를 못하고 그냥 보증금을 반환해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판례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고요. B가 이제 여기가 이제 임차인인데, 자, 이게 이제 B가 이걸 임차해서 이제 커피숍을 했다 이거야. 카페를 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거를 이제 그 C에게 이제 또 권리금을 주고 이제 영업을 양도를 하고 이제 다시 여기가 임차인이 이제 됐다 이거야. 자,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이제 원상 회복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원상 회복에 대한 분쟁이 사실 실무상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원상 회복을 누가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실제로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C가요, 나는
B에게 받은 상태대로까지만 원상복구하겠다. B가 설치한 거, 커피숍을 해서 설치한 거, 그것까지 난 안 하고, B가 설치한 상태에서 내가 받으면서 추가로 설치한 거, 그것만 원상복구를 하겠다 이거야. B가 한 건 난 못하겠다. 이런 분쟁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소송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뭐 판단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 판단이 쉽지가 않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판례의 입장은 뭐냐면은, 이 임대인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그 임대차 계약을 합의를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데, 사실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임대차 계약서를 봐도, 야, 이게 뭐 어디까지 원상복구를 하기로 한 것이지? 예, 그게 이제 분명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막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런 게 분명하지 않다면은 임차인은 자기가 임차할 당시의 상태대로만 원상복구를 하면 된다는 게 기존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요, B가 한 것까지는 원상회복을 안 해도 되고 자기가 한 것까지만 원상회복을 하면 되는 걸로 그동안은 이제 봤어요. 근데 이제 요 사례에서는요, 이제 원상복구하겠다라는 게 요 계약서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 원상복구하겠다는 게 아마도 뭐, 이 카페 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카페를 하면서 뭐 한 것까지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그냥 원상복구해서 원래대로 해준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아마 기재가 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B가 한 것까지도 다, 어차피 뭐 카페라는 건 A에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커피숍 하기 전의 상태대로 원상복구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렇게 계약이 아마 어느 정도 작성되지 않았나. 그래서 원상복구의 범위를 다 인정을 했어요. B가 한 것까지 다 원상복구를 인정해서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실무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요. 계약서를 잘 써야지 됩니다. 분명하게, 명확하게. 특히 뭐 이렇게 이제 그 건물이 계속해서 한 용도로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커피숍이든 뭐 식당이든. 그러면 이렇게 순차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커피숍을 뭐 안 하겠다 임대인이 뭐 이런 경우에 요 C에게 이제 원상복구를 할 때 요 C가 과연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가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그 계약을 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판례입니다. 자, 12번 판례는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A가 이제 B하고 1억 원의 이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임차인입니다. 자, 그런데 임대차 기간 중에요. 임대차 계약을 C가 다시 했어요. A의 아내인 C가 이걸 뭐 8천만 원을 이렇게 줄여서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이거야. 다시 체결을 했다. 이게 이제 과연 성격이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임대차 계약을 끝내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냐, 아니면 이 임차인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거냐, 아니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C에게 양도한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A의 채권자인 요 갑이 요 A의 보증금 채권에 대해서 이제 가압류를 했던 사안입니다. 만약에요, 요 A와 B의 임대차 계약이 있었다가 A의 아내인 C가 임대차 계약을 한 시점에서 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종료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면요, 요 보증금은 없는 거죠. 갑의 가압류는 무효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요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포괄적으로 C에게로 승계가 됐다든가, 아니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양도가 된 것이라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요 보증금 반환 채권은 있는 것이죠. 존재는 하는 것인데, 이게, C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 양도에 의해서 넘어왔다면 C에게 넘어온 이후에 가압류를 한 거니까 C가 우선하는 것이겠죠. 만약에 그런 대항력이 없는 채권 양도다? 그러면 갑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까 갑의 가압류가 효력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채권 양도가 어떤 확정일자에 의해서 압류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이게 이제 중요할 텐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떻게 봤냐면은, 이게 1억 원이 이제 보증금이 있었잖아요. 근데 C가 다시 이걸 8천만 원으로 하면서 2천만 원은 이제 돌려받았으니까 2천만 원 부분은 끝났다 이거야. 근데 나머지 8천만 원은 요 A의 채권이 그냥 그대로 C에게 넘어온 것이지, 이게 소멸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걸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채권이 이렇게 양도된 걸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대항력이 없는 거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확정일자에 있는 채권 양도에 의한 것이 아니니까, 요 남아있는 8천만 원 있잖아요. 요 8천만 원에 대해서는 갑의 가압류가 우선하게 된다라는 게 그 판례입니다. 자, 이건 아마도 A가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했다가 이게 C가 다시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마도 어떤 집행을 조금 어렵게 할 목적, 채무가 많자 그거를 이제 아내에게 돌려놓다든가 아마 그런 목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걸 고려하면 요 A의 채권자인 갑을 더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논리를 전개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발하다 이거예요. 상당히 기발하다. 그래서 어떤 갑의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리를 잘 주장을 하면 상당히 유리한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익비, 필요비입니다. 자, 유익비, 필요비에 있어서요. 자, 먼저 626조를 보면은요. 임차인의 경우에도 이제 유익비, 필요비를 이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이제 필요비를 지출했다. 그러면 상한을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비하고 차이가 있어요.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한 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법 203조에 보면은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비용 상환 청구권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은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필요비, 유익비에 관한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떤 그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이 어떤 임대차 이런 계약 관계에 의해서 하는 거였다면 그때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는요, 요 626조에 의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경우에까지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203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게 우리 판례의 기본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20페이지에 보면은요, 그 1번 판례를 보면은 민법 203조 2항은 점유자, 회복자에 대한 어떤 관계, 그거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점유자가 임차인으로서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을 한 것이라면 그거는 임대차 계약에 기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임대차에 관한 그 법 규정이 있었잖아요. 민법 626조. 그거에 기해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청구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도 203조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그거를 주장하면서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A가 이제 임대인이에요. 임대인인데 B가 이제
임차인입니다. 근데 요 임차인으로서 어떤 필요비, 유익비를 이제 썼다 이거야. 그래서 뭐 100만 원의 필요비, 유익비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건물이 이제 경매가 돼서 C가 이제 낙찰을 받았다 이거야. 이런 경우에 요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는 거는 요 임대인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지. 요 C에 대해서요. C에 대해서 점유자, 회복자, 뭐 그 관계에 기한 C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다만 C가 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때 B는요 자기가 이제 어떤 유익비를 사용했다라고 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있겠죠.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그 유익비, 목적물에 관해서 내가 지금 유익비를 썼으니까 그 돈 받을 때까지는 난 계속 점유하겠다. 나는 반환을 못하겠다. 이런 항변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리냐면요. 그래, B가 유익비를 지급받으면 B는 C에게 인도해라. 이렇게 상환 이행 판결을 합니다. 그때 B는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임대인 A죠. 그러니까 요 전 임대인인 A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으면 요 C에게 인도해라. 건물을 인도해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리게 돼요. 근데 그 100만 원을 C에게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C에게 청구를 못하고 다만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목적물 인도를 이렇게 대항하는 수는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를 보면은요. 자, 필요비를 썼다 이거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급했다 이거야. 필요비를 지급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필요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 사례는 이제 어땠냐면은 이게 이제 임차 건물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이었는데요. 영화관 이제 여러 시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화재가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임차인이 이제 1,500만 원에 이제 보수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제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거죠. 1,5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임대인이 이제 A라고 해봐요. 임대인이 B에 대해서 차임을 이제 청구한 겁니다. 근데 차임이 이제 2,700만 원을 이제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요 1,500만 원에 대해서는요, 요 B가 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필요비를 안 준 경우니까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밀린 임금은 차임은 1,200만 원인 거죠. 근데 이 1,200만 원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는데 2기에 달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A의 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필요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차임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A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했을 때요.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차임에서 필요비를 공제한 나머지가 2기 이상의 차임에 달하는지를 보고 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